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4월의 아시아팟입니다. 진행자가 바뀌어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미지 간사입니다. 먼저 아쉬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아시아팟 진행을 담당했던 이미연 간사가 다른 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연 씨의 차분하고 듬직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진행하는 팟캐스트라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진행 같이 해주시는 김영종 선생님과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 자리 함께 해주시며 저희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김영종 선생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정입니다. 네, 지난 한 달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쌤 듣자 하니까 최근에 라오스 다녀오셨다고요? 네, 예. 어제 왔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네, 너무 더울 때 가서요. 지금 예. 최고 43도 정도까지 찍었고 다니면서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예. 특히 이제 송크란 시절에 딱 시기에 네. 맞춰서 가가지고 예. 물벼락만 한 3일 내내 맞고 다닌 것 같습니다. 신년 축제죠. 네네. 물총으로 이제 네. 서로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막 네네. 물을 붓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차가 지나가고 있으면 옆에서 세우라고 그런 다음에 그냥 물을 부어요. 그리고 호스로 막 뿌리고 해서 이런 날씨면 이런 축제를 할 수밖에 없겠다. 네네, 그런 그런 의미죠. 생각이 예. 사실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 달 뭐 특별히 뭐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태국을 올 예정인데요. 네. 뭐 일 때문에 가는 거라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일만 보고 올 예정입니다. 네. 잠깐 찍고 오시는 네네,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이번 달 아시아 뉴스 넘어가 볼까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한 아시아 뉴스를 살펴보는 월간 아시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종 선생님, 지난 한 달간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이슈 중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만한 뉴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늘 사건이야 사건 사고 많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드릴 얘기는 특정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전반적인 추세에 관한 것입니다. 다름 아니고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언론 자유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밝힌 언론 자유도 보고에 따르면요. 그 동남아시아 국가 11개 국가 중에서 총 180개 조사 대상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 그러니까 그나마 자유도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데 그 순위가 한 124위 정도 됩니다. 180국가 중에서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132, 170위. 그래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가 이제 하위 30%에 이제 포진하는 그런 어떻게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민주주의의 후퇴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때 이제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각하게 늘었고 신장이 됐고 그걸로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국가들, 즉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에서 최근 언론 자유에 대한 그 탄압, 제약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막말 같은 경우요. 그래서 뭐 한때는 뭐 기자라고 해서 뭐 말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너희도 암살당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협박했죠. 예. 그리고 이제 태국 군부 같은 경우는 기자들의 그 태도에 관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 검열이라든가 그리고 언론인 구속, 탄압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그건요. 지난달이 되겠습니다. 3월 말경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그 페이크 뉴스, 즉 가짜 뉴스 방지법이라고 제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온라인에서 근거 없이 생성되는 가짜 뉴스에 대한 그 대처가 아니라 정부 비판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라는 것의 판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얘기인데 확인은 누가 하느냐 그랬을 때 정부 당국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가 언론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정부가 관련 소유 구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언론, 특히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언론들이 사실 언론의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주도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적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되고 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굉장히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최근에 선거 앞두고 있죠. 선거 앞두고 있는데 주요 언론에 대해서 탈세 혐의 이런 것들로 사실상 이제 언론을 폐간시키는 주요 언론들을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국가들이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게 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사실 이제 여론을 사전에 좀 비판적 여론, 정부 비판적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선거 이후에도 이런 언론 탄압이 지속된다면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후퇴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도 가짜뉴스 관련해서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동남아는 지금 계속 선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되게 예민한 문제일 것 같은데 네네. 다음번에도 또 관련된 소식이 있으시면 선생님 꼭 전해주시기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시아팟에서도 전해드렸던 시리아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4월 7일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인 두마에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7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화학무기 사용을 거론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배후로 지목했고 국제법으로나 인도주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시설 3곳에 100여 발의 미사일을 들이부었는데요. 시리아 정부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는 화학무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는 14일 진상조사를 위해 시리아에 들어갔지만 아직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현장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썼다고 단정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가 시리아에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미국에 의견을 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금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전쟁에 사우디까지 파병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얽히고 설키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확대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파 초대 손님으로 모셨던 압둘 씨가 말씀하셨던 국제사회는 차라리 시리아 사건에서 손을 떼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시리아 전쟁에 개입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자국의 정치적 이해보다는 7년째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이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좀 많이 더운 날인데요. 따뜻하고 나른한 봄바람에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의 아시아팟은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여행이 오늘 주제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해외여행을 한 횟수가 전년 대비 0.5회 증가한 평균 2.6회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여행 기간도 5.9일로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이 점점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는 거는 최근 방문한 국가를 묻는 질문에는 1위는 일본, 2위는 중국이라고 대답했지만 두 나라 방문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베트남과 대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배낭여행 트렌드가 유럽에서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다고 나타났는데요. 저가 항공 등 항공편이 증가한 이유가 있고요.
현지 여행의 인프라가 개선된 점, 그리고 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 형태의 변화가 이유라고 합니다. 김영종 선생님, 가심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직 가성비는 들어봤는데 예, 그쵸? 가심비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올해 새로 나온 트렌드어라고 나왔는데요. 네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아, 네. 예, 그거를 중시하는 소비 형태라고 네. 했고요. 뭐 비슷한 얘기로는 워라벨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워라벨은 워킹과 라이프의 조화, 밸런스. 예, 네. 워라벨.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라오스 갔을 때도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네. 연세 드신 분들도 또 많았어요. 예, 네, 이 여행이라는 게 네. 그 일과 쉼의 삶의 어떤 쉼으로서의 균형을 잡기 위한 하나의 예. 자리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주변에서도 동남아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가 느껴지시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일적인 일도 그렇고 그래서 동남아를 좀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갈 때마다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맞아요. 느끼고요. 그리고 또 여행의 형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전 같으면은 그 굉장히 알려진 관광지 패키지로 이렇게 오는 그게 많았는데 네네. 요즘은 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곳에도 가면 음. 어디에나 한국 관광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 여행도 뭐 이렇게 좀 소규모 그룹들 좀 있는 것 같고 좀 다양화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신기한 게 한국인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예. 왜 어디 가면 다 있는지 예. 그게 너무 신기한 어디에를 거예요. 가도 있는 한국인들. 네, 예.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방비행이나 루앙프라방도 다 한국말로 안내문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어를 하나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배낭여행객들은 태국의 방콕, 라오스의 방비엔과 비엔티엔, 그리고 캄보디아의 시엠립, 베트남의 다낭을 배낭여행의 성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쯤이면 아시아파 청취자님들도 이미 다녀오셨거나 혹은 다음에 가시고 싶은 나라로 리스트를 매겨놓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 손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은 나효우 착한 여행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파 청취자들께 소개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여행의 나효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소개가 너무 짧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아. 그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 여행을 소개한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설레이는 그런 자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나효우 선생님을 10여 년쯤에 알고 지냈다는 지인 찬스로 정말 몇 년 만에 연락드렸는데 흔쾌히 오늘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오늘- 되신 계기도 여행 통해서 만나신 아니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다른 일 아니시고요. 하다가 그때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연락을 하셨는데 네, 이런 부탁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따 처음 하시는 팟캐스트. 저도 처음이니까 선생님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동남아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 주변 사람들도 동남아 여행 많이 다녀왔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섹스 관광 아니면 뭐 어글리 코리안 이런 오명도 많았는데요. 대표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 여행 패턴 좀 달라졌을까요? 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행의 환경 자체가 바뀌어서 여행하는 습관도 바뀌고 또 현지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정보가 많아져서 여행이 좀 다각화되고 다양해지고 또 더 심층화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동남아는 특히나 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저가 여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LCC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LCC 요? 저가 항공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항공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룹 여행을 많이 패키지 맞아요, 여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OTA라고 하는데 온라인 여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항공에서부터 숙소 예약까지 모든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남아 여행 가까운 곳이고 또 정보도 많아져서 그런 여행이 패턴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더 동남아가 여행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남아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이제 97년도 대학생 때 베트남을 약 3주 동안 혼자 북부에서 남부까지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사실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은 뭐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가심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요즘 또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여행에 있어서 공정무역 이런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정여행이라는 단어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여행이란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지금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정여행이란 말이 시작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2009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했던 해가 1989년이고요. 네.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때였던 2009년도에 처음으로 공정여행이라는 말이 이제 회자됐고요. 그로부터 한 5년 후가 지나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행에 대한 트렌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거니까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조사에 의하면 착한 여행, 공정여행 이 국민들이 가고 싶은 여행 중에 33.4%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행의 트렌드가 변화한 건데 공정여행에 대한 이해도 많이 깊어지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교과서에도 공정여행이 나오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정여행이라고 혹시라도 모르시는 청취자들 계시면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무엇이 공정여행일까요, 선생님?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주 짧고 간단하게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무엇이 공정하냐에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공정함, 여행에서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함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의 기회의 공정함이란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이가 많거나 또는 장애인이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는 어리거나 또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여행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정함으로 여행의 기회의 공정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정함은 그 여행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지를 훼손하는 경우 왕왕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자. 다시 말해서 여행자와 여행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여행자와 여행지를 생각하는 공정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공정함 이게 좀 길어졌죠, 또? 아니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정함은 거래의 공정함입니다. 사실 그 저가 항공이나 저가 뭐 이런 거 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패키지 왕왕 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패키지 일부만 또 너무 저렴한 나머지 사실은 쇼핑을 강제로 쇼핑한다든지 네,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네. 거래의 공정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공정함은 거래의 공정으로서의 공정여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 제가 너무 쉽게 요청을 드렸나 봐요. 사실 공정여행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좀 생각이 몇 가지 드는 게 있는데 누구나 기회의 공정함 네, 얘기하면서 네,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저가항공 에어아시아라는 게 굉장히 그 초반부에 어떻게 보면 저가항공을 도입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시도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거기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Everyone can fly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원래 저가항공이다 보니까 이제 네. 탑승 뭐라 그러죠? 탑승구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애자 그렇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장애자는 못하냐 이런 문제를 내걸고 그 뒤에 이제 그런 것이 개선됐던 걸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기회의 공정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거래 비용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유럽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늘 익숙하던 동남아와 달리 이제 유럽에 가니까 이제 물가도 굉장히 비싸게 너무 느껴지고요. 비싸요. 네. 뭐 이제 마시는 거 하나부터 뭐 교통비도 엄청 비싸게 맞아요.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드는 생각은 동남아가 여기 좋구나. 뭐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음식도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 이런 음식이 맛이 배불리 없어가지고. 먹고
좀 반나절 걷다 힘들 마사지도 받고 이런 게 좋구나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그 가격의 차이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 모든 것이 가격에 그쵸.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격이라든가 그 효과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행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같이 여행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막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다니냐 이러긴 하는데 저도 동남아나 예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도 이제 다니는 거는 굉장히 싼데 다니다 보면 내가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닐 때마다 이 사람들을 혹시 착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움직일 때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공정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정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지난 아시아팟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동남아에서 가이드를 하던 분이 생활고에 못 이겨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이드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렴한 가격과 이미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르신들도 많이 선택하는 이 패키지 여행, 공정여행과 반대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여행의 문제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여행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다 드러나 있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여행사에서 파는 상품은 항공 볼 수 있죠. 네. 호텔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또 교통비가 얼마인지 알죠. 그다음에 사실은 음식 대략 대충 얼마다 이런 거가 짐작컨대 이런 가격들이 조합이 돼서 상품이 구성이 되는 상품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 상품가가 정말 항공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호텔도 맞아요. 특식도 포함되는 거가 나오면 깜짝깜짝 저도 이렇게 싸지? 이렇게 싸지?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네. 가격만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이드가 자살하거나 또 시위를 베트남에서도 시위가 있었고요. 태국에서도 가이드들이 시위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가격으로 저가로 손님들을 보내는 거면 현지에서는 그 손님들을 받아서 어쨌든 쇼핑으로 돌리든지 네. 옵션 투어로 네. 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마진을 가져가는 것이 가이드인 거죠. 가이드들은 사실은 그래서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 없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어쨌든 쇼핑으로 그래서 어떤 상품 저희도 이제 착한 여행을 하면서 보면 현지 여행사라고 하는 데서 중국이나 몇 군데서 연락이 옵니다. 보통 보면 29만 9천 원. 저도 깜짝 놀랄 가격으로 정말 싸네요. 가고 싶은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쇼핑 횟수가 몇 회냐면 7회, 9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쇼핑몰만 돌다 오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뭐 커미션 얼마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팩스로 오는데 참 그 내용을 실제로 들어보면 사실은 여행자도 불편하고 가이드들도 맞아요. 그렇고 현지도 사실은 불편한 말이 불편한 거지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네. 상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앞서 언급했던 관광공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행 경비가 144만 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횟수는 늘고 여행 기간도 느는데 여행 경비는 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신기했거든요. 뭐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가 항공의 항공료가 네네 항공이 사실은 전체 여행 경비의 절반 정도가 항공에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항공료가 얼마인지 또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젊은 층들은 사실은 직항으로 가지는 않고 네. 한번 섰다가 그렇죠, 예. 또 돌아서 가는 길을 아무래도 그런 게 싸니까 네. 시간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다리도 이 저가 튼튼하고. 항공 다리는 네. 튼튼하고 그럴 때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뭐 경비가 싸진다는 것은 꼭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네. 가성비 또는 가심비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문제는 어떤 그 내용,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여행의 그 기왕 가는 것, 한 번 가는 것, 그리고 제대로 한번 느끼고 체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하면 말씀드리는 게 유럽 여행을 가는데 뭐 7박 9일인데 6개국 순방 이렇게 네네. 그 참 그냥 찍다 돌아오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 여행에 갔다 오면 내가 여행을 갔다고 할 수도 할 수 없고 없나? 안 갔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잠깐 내렸다가 사진 찍고 돌아가는 그런 그쵸, 여행이어서 그쵸.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말 가심비 네, 생각을 해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심비 얘기를 하지만 또 가심비에는 가격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부터 뭐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이제 공정무역이 의미면에서 굉장히 좋은 여행이다, 공정 여행이요, 좋은 여행이다라는 건 알겠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보통의 그런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일반의 그 여행 패키지 상품과 공정 여행을 봤을 때는 일단 가격적인 차이에서 좀 부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정 여행에 이 실현되는데 좀 장애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적인 요인은 실제 공정 여행을 설계하시고 이행하시는데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시는지요? 사실은 그 현지비는 그러니까 뭐 그게 패키지로 가시든 또 공정 여행을 통해서 가시든 또는 이제 개인으로 가시든 그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지에서 여행 경비 중에 이제 인솔자가 있거나 또는 현지 가이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이유 있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가이드들이 인솔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당연히 수고비든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은 거래의 공정함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어쨌든 공정 여행이 소수들이 한 여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40명, 50명 한꺼번에 가는 여행보다는 항공 가격에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블럭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근데 40명을 한꺼번에 그 비행기 태워서 보낼 수 있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무래도 다운되는 조금이라도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아마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항공료에서 생기는 차지 빼놓고는 현지에 들어갈 비용, 다시 말해서 가이드 비용 다 포함해서 이 가격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 비용을 빼거나 또는 쇼핑은 오히려 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유 있는 가격, 적절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표현하면 인센티브 여행이라고 보통 하는데 일반 여행사에서도 그 가격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약간 싼 편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가서 또 사고 하는 비용들까지 그렇죠. 치면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총 여행 경비로 드러난 걸로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공정 여행이라는 게 많은 조사에서 이렇게 선호가 높아지는 이유가 네.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간에 패키지 여행 그 한마디로 이렇게 과제에 포장된 거기서 많이 피해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필리핀 정부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서운 두테르테 대통령은 보라카이가 전 세계에서 밀려든 여행객들 때문에 오염되고 있다. 우리는 문을 닫겠다 해서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문을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반면 저희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걸 규제하는 계속 그리고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공항 세우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면 그 환경은 오염이 되고 그러면 그곳은 다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서 여행지에서 이제 또 빠지게 되고 이런 여행과 환경의 문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제주도도 그렇지만 서울에도 네. 역시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데, 근데 종로구의 북촌이라고 네. 부르는 데가 있죠. 북촌, 그다음에 우리는 서촌이라도 하지만 지역 분들은 세종마을이라고 네,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저희 서촌도 참여연대가 있고요. 있는 서촌이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부럽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화동 네. 이렇게 이제 종로구에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리고 찾아오다 보니까 쓰레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공해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여행자 왔으면 그쵸. 좋겠다 이런 의견도 네, 네. 있어요. 그다음 거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저희도 이제 연구 저도 그 참여를 했었는데 해서 나온 결과는 뭐냐면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여행 그 방문한 시간과 관련된 적절한 시간으로 그런데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라든지 이런 걸 좀 지향하자로.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방법인데 바르셀로나도 대표적 여행 여행지죠. 도시로 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시에서 제안한 건 뭐냐면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주민 협의회. 그래서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 대표라든지 정부 관계자.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산을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말고 또 더 좋은 데가 많다. 이런 그런 재미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 분산에 대한 것을 그래서 몰리는 한쪽으로 너무 몰려서 쓰레기라든지 환경의 오염을 배제하는 그런 효과도 보여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나침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저희들 표현하냐면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버투어리즘. 그래서 지나친 관광 때문에 생기는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그다음에 네. 거주민들의 환경을 또 훼손해서 또 존중하지 않는 네. 문제들을 생각하면 저희도 시급하게 어떤 정도의 적절한 제재를 위한 그리고 분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또 위원회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라오스 다니면서 그 물을 직접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생수를 사 먹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버릴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는 또 마땅치가 않고 이걸 뭐 계속 들고 다닌다는 게 쉽지도 않고 해서 환경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여행도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대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해서요. 저희도 서울에서도 저희가 가서 또 쓰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환경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을 때 파괴될 수 있는 게 환경뿐만 아니라 또 맞아요. 이제 현지의 그 문화 또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일상의 삶 뭐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그 유명 관광 패키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뭐 이제 원주민 그 뭐 주민 마을 그리고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빈민가 투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색 상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뭐 한번 지나가는 일이지만 네. 그들은 이제 삶의 터전이고 네.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사실 맞아요. 우려도 좀 되거든요. 혹시 그런 점에서는 공정 여행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제가 공정여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한 지난 몇 년간 한 5년 동안은 많은 이야기를 한 게 마을 여행이라는 말을 마을 네. 여행.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공정함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행 지역의 주민들이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생산하고 또한 적절하게 규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는 오시라라고 할 수도 있고 언제는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네. 지리산도 왜 그 휴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의 주도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음. 여행지 지역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다면 일방적인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하나 예를 들면 필리핀 얘기를 하셨으니까 보홀섬이 생각이 나는데요. 보홀섬에는 돌고래 투어가 그 유행을 했는데 네. 이 돌고래 투어 하기 전에 사실은 이 섬주민들 일부는 돌고래를 죽여서 해외에다 파는 거를 했어요. 한 마리당 10만 원 정도에 네. 그 죽여서 그러면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를 통해로 수출을 수출을 한 했던 거였죠. 환경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이 또 생존의 수단이니까 네. 이분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의 환경단체하고 여러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거를 죽여서 파는 비용, 그래서 얻어지는 비용이 하루 또는 뭐 한 달 비용이 생긴다면 만약에 그거를 적절한 환경을 갖춰서 오히려 돌고래 워칭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워칭 프로그램이 이분들이 주도를 해서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돌고래 워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번 같이 그분들이 하신 걸로 갔는데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접 거리로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돌고래에 대한 것을 습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현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도 보존하고 또 돌고래의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그것이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그 돌고래 투어에 참여했던 그 여행자들이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그분들이 돌고래 죽여서 생존했던 그분들이 오히려 워칭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지킬 수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행에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례, 그런 대안적인 여행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서 뭐 저는 패키지 여행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은 좋은 건데 근데 좋은 사례들이 있는 거는 더 드러내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리니까 저도 한 몇 년 전에 윈난성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중국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외국 기자하고 해서 그 윈난에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메콩으로 이어지는데 중국에서 거기에다가 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히기 때문에 아래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지역을 도는데 마침 지역 주민들이 방을 묵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축하해 주신다면서 완전 파티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술도 맛있고 좋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만취해가지고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주민들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면서 같이 만든 술을 주시고 또 그 다음 날은 온막 같은 데서 어르신이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생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이었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아이템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 문제 관련돼서는 만약에 연대에 국제적인 연대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원래 있는 주민들이 파괴하는데 그걸 관광으로서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현지의 환경과 그런 것들이 뭐 주변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선다거나 뭐 이런 그 주민들이 어떻게 좀 맞서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힘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생태 관광했을 때 방문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외부로 좀 알려지고 그럼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선에서 좀 더 이제 돌고래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도 알리고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이 약간의 캠페인까지 될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그동안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 공정여행 지금 하고 계신 게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저희들이 200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10년 가까이 됐네요. 10년이면 강산도 연한데 선생님 그 기획하고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점, 뭐 미리 지금도 말씀하신 게 많긴 하셨을 텐데 그 진짜 개인적으로 약간 고민됐던 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공정여행이지만 좀 더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점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그 착한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여행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국제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고 또 그런 회의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 여행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교 밖에 가장 좋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시작을 했던 거가 10년 전에 그렇게 되었던 거죠. 맞아요. 10년 전에 뵀을 땐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첫 해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참 좋았는데 이듬해부터는 한 지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서 공정여행 또는 착한 여행 개념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정여행의 3가지 뭐 이런 것도 뭐 지어짜서 생각나는 거고요. 뭐 이런저런 거를 제가 그 여행사를 하면서도
이게 캠페인도 하고 정책 토론회 하고 그래서 네.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초기에 저희들이 여행사입니까 아니면 NGO입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길거리 서울역 용산역 뭐 종로 나가서 네. 뭐 여행은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거를 캠페인도 하셨고. 캠페인을 하니 그게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과 비즈니스긴 한 비즈니스니까 사실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인지도가 낮은 사회에서 그걸 얘기하고 캠페인하고 맞아요. 7월달 특히나 시작되면 그걸 매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어려움이 생활고가 저희도 처음엔 있었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쯤 되면 생기는 게 각종 사건들이 1년에 한 번씩 터져요. 뭔가 좀 해볼만 하면 사건 터지고. 사건 터지고 메르스 뭐 이러면서 계속 네네네, 터져서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쉽지 않은 그 고갯길을 네.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다행인 것은 그러면서도 성과, 그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네. 여행을 통해서 특히나 청소년기에 그런 민감한 나이 때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달라졌다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된 듯한 기분이 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 여행이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냐면 제가 볼 때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일정한 공간과 시간을 어쨌든 다른 데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그 마음이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기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네. 만나니까 새로운 그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오는 거죠. 짧게는 2박 3일, 3박 4일 이 정도 기간에 그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메콩강 시리즈라는 걸 제가 했는데 그게 거기서 오는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라는 네.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건 사업과 관련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보건하는 나라가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보건하는 나라 보건 사업을 말하는 사업 거죠? 네, 하는 나라가 당시에 7개 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없었고 일본이랑 뭐 일본 중국? 뭐 중국 뭐 그다음에 인도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였는데 당시 이제 저희들이 그 여행을 하면서 그 보건 사업을 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왜 한국은 그 보건 사업 같은 거 안 하냐 그렇게 여행자들만 많이 가고 또 심지어 야간 관광이라는 걸 막 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있어 유네스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다가 최근에 2년 전에 드디어 한국 정부도 보건 사업에 참여하는 앙코르와트요? 네네 그렇게 되는 효과도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힘들었지만 못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힘들었지만 점차 그 여행의 어떤 품격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나마 보람 네. 다행이라고 보람 많이 생각합니다. 느끼실 네. 것 같아요. 지금 지난 10년간 노력이 그 네. 공정 여행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참여도 이끌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많은 곳을 여행하시고 또 이제 실제로 여행을 이제를 통해서 공정 여행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계신데 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뭐 가봐야 될 될 여행지. 뭐 이제 여행지, 뭐 죽기 전에 근데 먹어야 그거 할 못 거 뭐 가겠더라고요. 죽기 전에 있는데, 너무 많아서. 예.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건 뭐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추천하고 싶은 뭐 여행지라든가 또는 꿀팁. 뭐 테마 아니면 뭐 이런 거 어디 있을까요? 그 제가 여행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여행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여행이긴 한데 근데 우리는 여행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어느 나라 갈까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세요. 그래서 뭐 이번에 캄보디아 갈까, 태국 갈까, 라오스를 갈까 이렇게 해서 나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예컨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콩강 시리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메콩강 유역으로 그 여행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컨대 메콩강은 6개 나라를 통과하는 맞아요. 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윈단성에서 시작을 해서 그 태국을 거쳐서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 미얀마, 그다음에 베트남까지 6개 나라를 근데 강 이름도 제가 다 약간 달라요. 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강에 대한 것이 사실 15세기, 16세기 때는 그때는 당시에는 모든 그 나라가 한 그때 이 동남아 국가 지금 10개 나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한 40여 개 부족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족 국가들이 교육을 하고 또 만나는 그런 수단이 뭐였냐? 바로
메콩강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메콩강으로 그런 유역을 보고 이해하면 그 음식도 그렇고 건축 양식도 그렇고 그다음 삶의 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볼 때는 이제 아시아 하면 저는 이제 메콩강 그런 유역으로 보는 나라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 갈 때마다 이것과 인접 국가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 유사성이 있고 또 다른지 이렇게 보면 아주 재밌는 여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아시아는 섬나라가 많습니다. 일본부터 여러 네. 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고유의 문화는 역사를 상당히 오래도록 간직하는 특징이 있어요.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 뭐 가까운 대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나라를 보는 눈으로 새롭게 보면 좋은데 제가 그 추천하고 싶은 데는 최근에 이제 그 오키나와 네. 있죠. 오키나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멀기도 하고 비행기가 그 항공료가 좀 비싼 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가 항공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개인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갖고 있어요. 오키나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키나와를 좀 그런 점에서 비용도 저렴하니 한번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 오키나와는 특징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보면 미군 기지 네, 맞아요. 환경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즐기는 여행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키나와 섬의 국토의 상당 부분, 특히 중부와 북부 지역은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거죠. 환경하고 특히 북부 지역은 이 거의 매일 뭐 상당 부분 이게 폭격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여행을 하면서도 그런 환경, 그다음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던 역사, 문화, 그렇죠. 예. 그걸 좀 비교하면서 보면 새로운 어떤 이해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 제 라오스 여행은 먹방이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루앙프라방엔 뭐가 있다더라, 방비행엔 뭐가 맛있다더라, 이게 사실 저의 컨셉이었어서 갑자기 굉장히 숙연한 느낌이 들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좀 비교는 했어요, 선생님. 똑같은 음식인데 왜 라오스는 조금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그래서 이거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를 느끼는 그 시장 어찌죠? 그 지리산에 있는 시장 있잖아요. 제 선생님. 생각엔 그 표본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까. 유독 맛없는 집을 맛없는 가신 집으로. 경우도 있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거 약간 편견 같은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게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행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좋은 말을 하나 찾았어요.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이 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찰과 변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오늘 아시아팟은 동남아시아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영정 선생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예,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래도 저도 곧 동남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먹방 하지 마시고. 먹방보다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나요 선생님, 오늘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아시아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혹시 진행 과정에서 못하셨던 말씀이나 청취자들께 또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같이 노래 소개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행은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 뭐 여성 남성 뭐 어느 분을 막론하고 뭘 하고 싶니?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행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사실은 8시간 잠을 자고 8시간 노동을 한다면 네. 여가의 시간이 사실은 여행인 거죠. 그리고 여행하면 사실은 트래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어원은 트래베일이라는 단어, 고통에서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여행 다니는 게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될 때 생기는 그렇죠.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행하면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여행 떠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팟캐스트 끝나자마자 나갈까요,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노래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텔레비는 가수들 그 국민 가수 뭐 우리나라 가수 그다음에 외국 팝송 이런 것들만 듣다가 어느 날 필리핀에서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안악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려주는 그 필리핀 가수의 기타 잡고 서서 부르는 노래가 두 가지 점에서 깜짝 놀랐어요. 노래가 첫째는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는 필리핀이란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당시 저만 해도 세계사 공부는 전부 다 북반부 중심의 세계사, 영국, 유럽, 강대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도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북반부 공부만 하다가 이 남반부 글로벌 사우스란 지역의 나라의 사람이 저런 훌륭한 노래를 부르는구나. 뜻은 잘 몰라도 이해는 되는 느낌 같은 걸 받으면서 저는 여행 가능하면 유럽도 좋고 다 좋지만 좀 그 남반부 동남아시아 가서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배우는 느낌으로 여행하시면 더 즐겁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 안악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프레디 아길라의 안악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 달 아시아팟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Nung isilang ka sa mundong ito, laking tuwa ng magulang mo, at ang kamay nilang iyong ilaw. At ang nanay at tatay mo'y di malaman ang gagawin, namasdan pati pagtulog mo. Sa gabi nagpupuyat ang iyong nanay sa pagtimpla ng gatas mo. At sa umaga na may kalong ka ng iyong amang tuwang-tuwa sa'yo. Ngayon nga ay malaki ka na, nais mo'y maging malaya, di man sila payag, walang magagawa.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